권윤용 TV의 프로파일러 권윤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영철도 그러면은 살인마가 된 계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내한테 이혼을 당하고 나서 여성 혐오증이 생겨서 그런 살인마가 됐다는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칭찬 한번 어때요? 하이파이브? 굉장히 좋습니다. 한 건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근데 이런 질문은 굉장히 흔한 질문이기도 해요. 뭐 중요한데 굉장히 흔하죠.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 일단 이 범행을 저질러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시작한 지점이 교도소에서 그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고 나서 그 담벼락에다 써놨다 그러거든. 난 나가면 1000명 죽일 것이다. 이거 써놨다 그러거든. 근데 그게 이 프로파일러들은 결코 범행 동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기와 촉발 요인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가 가져왔던 어떤 성장 과정이나 어떤 삶의 환경에서 가져왔던 어떤 분노나 혐오들이 촉발 요인이 된 거지. 이혼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게 정말 웃긴 게 그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이 당사자 자기 촉발을 유발한 그 그쵸. 당사자를 살해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이게 심리학에서 이제 대상이 전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겁하네. 비겁하지요. 그리고 약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놈들이 그냥 뭐 말만 이렇게 그럴듯하고 화려한 거지. 사실은 그 이면에 보면 이 약자 선택하고 또 뭐 실제 공격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분노를 표출하고 이런 어떤 그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교수님이 생각을 하실 때 언론이나 이제 방송에서 좀 알려지지 않은 또 유영철에 대한 뭐 에피소드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구독자분들 되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유영철은 그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얘가 사실은 이 갈치범이에요. 네. 그래서 경찰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남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금품을 갈취하는 그럼 이런 기술이 범죄를 있네. 저질러 왔어요 이미. 아, 그래서 그 이렇게 범죄를 쭉 저지른 중간에 보면 황학동 예전에 그 도깨비 시장이라고 있었어요. 네네네, 들어본 것 있을 같아요. 때 거기 있던 그 불법 약품을 판매하는 사람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이거 이제 갈취를 하려고 하다가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유영철의 사건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사건을 분석하면서 보니까 얘가 애초에 보면 그런 갈취, 그다음에 뭐 약자들을 괴롭히는 이런 범죄들을 수없이 저질러 왔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연쇄살인범이다,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아무 그 근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쇄살인범이 뭐 어떤 환상과 뭐 사이코패스의 뭐 어떤 웅장한 뭐 자기 그 뭐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것들로 자꾸 이제 언론이나 또 뭐 미디어에서 표현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어떤 그 찌질하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사과나 뭐 이런 거는 좀 있었나요? 없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1000명의 범죄자 아까 만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1000명 중에 진짜 한 명도 자기 범죄를 뉘우친 사람 없었어요. 근데 왜 자백하느냐? 이제 다음 단계로 빨리빨리 넘어가자. 이것 때문에 자백하는 거지. 뉘우치고 자백하는 놈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눈물을 정말 거짓 눈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사과도 없고 그걸 당했던 가족분들은 진짜 와 말로 어떻게 좀 얘기를 못할 정도의 좀 그럼요. 그건 뭐 평생 회복이라는 단어가 아주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그 상처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유영철 같은 경우는 유영철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들도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또 뭐 그 고통을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뭐 그 병을 앓게 되고 사망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가족분들 중에 혹시나 하시다가 그런 피해를 보신 가족분들 중에서 거기서 또 이런 왜 나한테 이런 게 생겼을까라는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또 재발하는 뭐 범죄가 또 있고 이런 그런 것들이 뭐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한국에서는 우리 피해자들 또 피해자의 가족들이
뭐 그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궁금해하는데 사실 수사 기법이기도 해요. 근데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성격은 행동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동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다들 사실 프로파일링 하잖아요 살면서. 김진호 씨도 저를 처음 보면 딱 어때요? 처음 봤을 때 수족공 대충 하잖아요. 얼굴이 크시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얼굴이 크고 뭐 됐어. 아니,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거 거짓말하면 다 알아버리실까봐. 근데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의 색깔, 어투, 뭐 표정 이런 걸 보면 내 경험상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사실 프로파일링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 현장에서 그 행동을 보면 아 이놈은 어떤 놈일 거야. 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그 성격과 성향에 맞는 질문들을 먼저 이끌어가요. 질문을 먼저 하고 그런 답변들을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한 걸 묻는 게 아니고 말하고 싶은 걸, 듣고 싶은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프로파일링은 그 범죄자들하고 얘기할 때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질문하거든요. 없어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공포나 두려움을 못 느낀다면 그게 이상심리예요. 당연히 저도 공포나 두려움이 있는데 왜 그 현장이나 그들을 만나면서 그걸 극복하냐 하면 그 범죄 현장에서 보아왔던 피해자들의 고통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목적을 갖고 이놈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목적이나 목표가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극복을 한다는 표현보다는 그거를 이겨내는 거지 사실은. 저 사건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고 저는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 고통들이 지금도 저 트라우마처럼 좀 남아 있어요. 그때 못했던 지금 좀 세월이 흘러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아갈머리를 그냥 아니 그때는 왜냐면 내가 이거를 분석해야 되니까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많이 분석됐잖아. 지금 계속 말하면 그냥 아갈머리 한 방 죽는 거지. 그냥. 똑바로 살아라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없어. 그냥 말이 필요 없어. 사이코패스는 정말 우리 사회가 오해를 갖고 있어요. 사이코패스는 연쇄살인범이다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어떤 애들이냐? 필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좀 죽여도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제범죄나 지능범죄에 훨씬 많아요. 예를 들면 한 집안을 전부 사기쳐가지고 홀랑 다 이 재산을 잃은 가족이 그냥 뭐 연타켓을 피워놓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나면 야, 사기당한 자기들이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이런 애들이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는 성향이고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상의 범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이루어도 사람을 죽인다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지만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고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 대표적인 특징 두 개가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이코패스 알아보는 법은 뭐냐면 이상하게 내가 그 사람만 만나면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동료나 아니면 후배나 선배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심부름 하는 것 같아. 나 있어. 그럼. 장소도 내가 알아봐야 되고 응. 내가 왜 다른 친구 연락 다 내가 해야 되고 맞아 있어. 일정도 내가 다 잡아야 돼. 이 사람 사이코패스야. 저 사이코패스인가요? 그럼? 본인도 그럴 수 있어요. 사이코패스가 본인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뭐 역할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아니 뭐 역할이 아주 뭐 선배인데 내가 알아볼게 그러면 또 불편하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 말고 동기. 안 불편해? 동기인데. 동기인데 네. 내가 왜 동기인데 내가 다 알아봐야 되지? 그렇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상대방을 그렇게 이제 조종하는 거예요. 그 악의가 있는 게 아니고 성향이 그런 거야. 그 자기가 뭔가 이렇게 통제해야 돼.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직장 내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비슷비슷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꼭 뭐 이렇게 뭘 시키고 말이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직장 상냐 사이코패스 많어. 근데 어쨌든 사이코패스처럼 보이는 사람. 근데 어찌됐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처하는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대처 방법이 있답니다. 친절하게 단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드는 게 아니고 아주 친절하게 이번 약속 장소는 네가 한번 정해봐.
내가 좀 바빠. 아, 이런 네가 의사 잘하잖아. 표현. 아 네가 잘하니까 네가 해. 그렇지. 그런 의사 표현을 단호하게 하는 거야. 나 이번엔 도저히 안 돼. 바빠서. 네가 좀 해. 장소 네가 좀 찾아봐. 아니야 너가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안 돼. 응? 그럼 확 끊어버려. 지금 화내시려고 그러고. 화날 것 같아. 그냥 화내지 말고 단호함. 아 화내지 말고. 그 강호순 사건 때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얘기였거든요. 딱 들어가니까 나하고 얘기하려면 뭐 생수라도 한 통 들고 와야지 맨손으로 옵니까 이래서 내가 아주 친절하고 단호하게 얘기했거든. 호순아, 나는 지금 너 물 갖다 줘 온 사람 아니다. 넌 지금 나하고 대화를 나눠야 돼. 물은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줄게.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입장이 그 순간에 바뀌는 거야. 아, 이 사람은 내가 물도라는 심부름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판단해서 나한테 물을 갖다 준다는 거구나.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 얘기를 어떤 방송에서 했더니 그 댓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대. 물은 셀프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뭐 요즘 친구들은 아, 이때 내가 그런 것을 할 수 없잖아 그 당시에. 그래서 물은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줄게.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단호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 상대방들이 아 얘는 이제 조금 내 통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어. 방법을 바꿔요. 하여튼 한 분이 전화 오시더라고. 자기 정말 괴로웠었는데 교수님 시킨 대로 했더니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사과를 하더래. 그동안 내가 너한테 미안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더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꿀팁입니다. 이게 뭐 거부를 할 때는 조금 아주 온화하고 단호한데 상냥 이렇게 좀 화내지 그렇죠. 말고 이렇게 하면은 피해가 계속 이렇게 하면 네. 화가 나는 것도 정상이겠죠. 제주엔 다 그런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저 자꾸 화나게 화를 만드는- 부르는.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트레이드마크가 이 검정 바바리가 있어요. 아 수많은 사건 투입되면서 검정 바바리 입고 다녀갖고 우리 현직에 있는 그 수사 형사 후배들이 저를 멀리서만 봐도 알아요. 드디어 등장했구나. 아 우리 교수님 그다음에 오셨구나. 사건 해결을 못하면 빨리 사라지죠.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 전 진짜 가위바위보 진짜 잘해요. 가위바위보. 오 진짜 잘하는데. 살짝 늦게 내시려고 그러고. 가위바위보. 진짜. 나왔다 이긴다 이번에 가위바위보. 나는 진짜 10번에 10번 다 질 수 있어. 내가 어디 단순한 거야.